이번 챕터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RP 프로토콜, IP 버전 4는 뻔히 아는 것들이라서 별로 할 이야기는 없고, 그 다음에 ICMP라고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IPv6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이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IP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부터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인 TCP나 UDP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TCP나 UDP가 IP 패킷으로 돼서 밑으로 이제 그 링크 레이어로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냐면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중에 얘들은 ARP나 RARP는 주소, 즉 IP 주소와 계층 2계층에 보면 2계층 주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넷 맥 어드레스인데요. 2계층이 맥 주소와 3계층에 있는 IP 주소를 그러면 매핑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맥 주소가 어느 IP랑 매핑이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충돌나면 그 맥 주소 그래서 등록을 해 놓으면 누가 예를 들면 노트북마다 예를 들면 이더넷 그 카드를 꽂아서 가지고 있고 그 카드마다 고유한 맥 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등록하면 만약에 네트워크상에 그 맥 주소가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느 PC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라우터 입장에서는 맥 주소와 IP 주소의 매핑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요 잠깐 이야기할 뒤에서 ARP랑 RARP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CMP는 요거는 뒤에서 잠시 살펴볼 것인데 이게 인터넷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망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망들이 쭉 깔려 있으면 어느 라우터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럼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이런 관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ICMP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저한테 데이터를 싣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망을 진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IGMP는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제가 요 이전 챕터에서 클래스 A, B, C는 개인한테 할당하고 D가 멀티캐스트를 위한 용도라고 그랬죠. 아직 멀티캐스트는 저희가 다루질 않았는데 이 멀티캐스트를 할 때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어떤 그룹에 참여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위한 프로토콜이 IGMP 프로토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살짝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IP고 라우터라든지 그 다음에 PC에서 어쨌든 망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ARP인데요. 이게 매핑, IP 주소와 맥 주소를 매핑하는 그래서 ARP가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주소를 resolve의 명사형이잖아요. 해결하다. 그러니까 주소를 이걸 뭐가 어떤 거랑 매핑되어 있는지를 찾아주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패킷 포맷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니니까 매핑을 한다 정도 기능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레이어 2, 즉 맥 패킷에다가 이 ARP 패킷이 여기 데이터로 실려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RP 프로토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학생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네트워크를 배웠을 때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여기 보시면 141.23.56.23이란 게 IP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맥 주소를 알고 싶잖아요. 누가 여기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거 ARP 요청은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누가 이 맥 주소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로 이거를 전체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그럼 이 중에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 맥 주소 여기에 매핑되는 게 이 맥 주소예요. 제 건데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라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이트입니다. 맥 주소 이더넷은 실제로 6바이트고요. 각 PC마다 고유한 그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플라이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는 놈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로 이제 응답을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는 요거는 뭐냐면 레이어 2에서 여러분들이 이더넷 패킷이 갈 때 이렇게 갑니다. 여기 뭐 이더넷 패킷이 갈 때 프리앰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 맥 주소니까 6바이트 주소, 그 다음에 누가 보내는지 6바이트 주소가 있고 타입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다 IP 패킷이 실려서 가는데 ARP 리퀘스트 패킷이나 ARP 리플라이 패킷이 여기 실려서 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CRC는 이더넷에서 데이터가 깨지는 걸 알기 위해서 사이클리 리던던시 체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1학기 때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 이 부분은 좀 다뤄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냥 오류 체크 위한 코드를 생성해서 붙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한 바와 같이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이고요. ARP 리플라이는 유니캐스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ARP나 그 IP랑 맥 주소를 서로 바인딩해서 매핑을 해서 알아내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라우터가 맥 주소를 보면 요거는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인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IP 프로토콜이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IP 헤드를 만들어서 목적지를 이게 찾아서 헤드 만들어서 보내면 끝인데요. 주요한 것 중에 밑에 그 레이어 2 계층의 데이터가 보낼 수 있는 게 좀 작으면 쪼개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역할을 이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섹션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 패킷을 뭐 데이터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링크 레이어 2로 가면 요거를 프레임이란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각 계층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4계층인 트랜스포터 가면 거기서는 또 세그먼트란 말을 또 쓰거든요. 이런 좀 용어에 좀 차이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P 데이터그램의 헤더 포맷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버전이 있고 헤더의 길이가 있고 타입 오브 필드,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을 종류를 쓰지만 라우터가 대부분 무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패킷 길이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얘기하겠다던 이 파트가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IP 패킷이 그러면 필요하면 이걸 쪼개야 되거든요. 쪼개면 나중에 다시 합성을 해서 리어셈블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한 필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알아야 될 부분은 프로그멘테이션을 위해서 ID 필드가 16비트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플래그가 있고 프로그멘테이션 옵셋이 있다는 점. 근데 요거는 16비트고 요건 3비트라는 점을 일단 잘 주목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3비트 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ID가 16비트까지 되니까 16비트면 2의 16승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의 16승이면 65,536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65,536에 대해서 그 패킷을 최대 사이즈 이만한 거를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IP 패킷 헤더의 최대 크기는요. 우리가 16비트니까 최대 사이즈는 65,536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이즈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보통은 대략 IP 패킷을 한 1000바이트 정도나 500바이트 혹은 뭐 256바이트 정도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지면 사실 안 좋습니다. 라우터가 패킷 하나를 보내는데 쪼개지면 이 쪼개는 일을 라우터가 해야 되잖아요. 라우터의 임무는 빨리빨리 이거 스위칭을 하는 게 역할인데 이거를 쪼개고 이러면 그때 컴퓨팅 타임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는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로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도 요거를 쪼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쪼개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 크기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넷이 한 1000바이트 조금 넘게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넷에 맞춰서 대략 한 1000바이트 정도 수준으로 보내거나 하부망에 따라서 한 500바이트나 뭐 이렇게 쪼개서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TL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Time to Leave라고 해서 처음에 세팅해서 보내면 라우터를 하나 거칠 때마다 한 개씩 감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라우터가 만약에 이걸 감소시키는데 0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패킷을 버려버린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패킷이 잘못하면 빙글빙글 도는 이 유령 패킷처럼 빙글빙글 계속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8비트 이거는 뭐냐면 이 IP 패킷을 누가 위에서 받아야 되냐는 거죠. TCP가 받을 수도 있고 UDP가 받을 수도 있고 같은 IP 계층에 있지만 ICMP나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술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선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 32비트, 데스티네이션 32비트 주소 이렇게 해서 헤더 길이고요. 제가 그래서 대략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20바이트 이상이 됩니다. 이게 4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20이죠. 그래서 최소 20바이트 이상 사이즈를 IP 헤더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가 20에서 60바이트 사이. 그리고 최대 IP 패킷 크기가 헤더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바이트에서 65,536 토탈 랭스가 16비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IP 패킷의 최대 사이즈는 65,536바이트입니다. 그래서 IP 헤더의 토탈 랭스 필드는 데이터그램의 헤더를 포함한 전체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65,536이 될 수는 없죠. 헤더가 20바이트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 헤더 설명할 때 요 프로토콜 항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값에 따라서 이 패킷 자체가 TCP로 가기도 하고 UDP로 가기도 하고 요 같은 네트워크 계열의 계층에 있는 ICMP나 뭐 IGMP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OSPF 이건 뭐냐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종이에요. 제 라우팅 프로토콜이 라우팅 정보를 라우터가 서로 싸서 주고받아가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게 된다고 그랬죠. 어찌되었던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때 라우터가 그러면 요청하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 이런 것 해서 패킷을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 OSPF나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얘들이 이 네트워크 계층의 이 IP 패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랑 TCP를 통하는 거랑 UDP랑 보내는 건 차이는 이거는 주로 일반적으로 유저가 보낸 데이터들이고 이런 거는 뭡니까? 라우터가 보낸 데이터죠. 라우터가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패킷이 헤드에 있는 프로토콜 값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데이터가 프로토콜의 목적지를 찾아서 보내게 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IP 헤더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된 체크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섬은 이 헤더의 값들을 모두 다 더한 값입니다. 어떻게 더하냐면 이 체크섬 필드가 16비트이기 때문에 16비트 단위로, 자, 첫 번째 있는 거를 16비트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10개의 16비트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더하는 방법은 알다시피 바이너리로 0, 0, 1, 1하고 1하고 더하면 2가 돼서 캐리로 1이 넘어가죠. 그리고 또 1하고 1하고 더하면 2가 돼서 캐리가 1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쪽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캐리가 하나 넘어갔는데 또 하나 넘어갔으니까 이 캐리도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2가 돼서 1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더한 값이 캐리로 1로 1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쭉 다 해보면 더해보면 1이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까 올라온 캐리, 그거랑 요 1하고 다니까 또 캐리가 하나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 바이너리 어디션을 쭉 다 더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1의 보수는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취한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1의 보수를 취하면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돼서 이 값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체크섬으로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넣을 땐 이렇게 넣는데 받는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체크섬을 구하면 이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이 값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1111111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의 보수를 취했잖아요. 1의 보수는 두 가지 0이 존재합니다. 00000000도 0이고 11111도 0이 됩니다. 1의 보수 체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더하면 받는 쪽에서는 체크섬을 이걸 넣게 되면 1111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0이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이 다 더해서 0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고 0이면 오케이. 0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IP 패킷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체크섬이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계층인 링크레이에 가면 우리가 이더넷 같으면 뭐가 있었죠? CRC가 있었잖아요. CRC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CRC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터넷에서는 어디까지가 어느 프로토콜, 그러니까 계층 뭐부터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3계층, 네트워크, IP 계층부터 정의를 하거든요. 1, 2계층은 정의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1, 2계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계층 입장에서 보면 밑에 어떤 계층이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에러 체크를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계층에서 최소한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체크섬 필드를 넣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이더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링크 계열의 CRC가 더 막강한 게 있기 때문이지만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입장에서는 뭐 이더넷을 안 쓰고 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오류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P 패킷을 쪼개는 거,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IP 패킷을 쪼개는 것이 필요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지금 이 PC에서 이 PC로 IP 패킷을 전달한다고 가정합시다. 중간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C와 이 라우터가 연결된 망에서는 그 하부망이 1, 2계층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최대 패킷 사이즈, Maximum Transmission Unit, 그러니까 최대 패킷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15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얘는
헤더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 크기로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패킷 사이즈가 전체가 1500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우트에서 이 라우트로 지나가는 망은 아마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인데 이 망에서 지원하는 그 패킷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가 하브 프로토콜에서 500바이트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 5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낼 수가 없죠. 이게 너무 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쪼갭니다. 3등분 쪼개가지고 이 쪼갠 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 쪼개는 거를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부망에서 지원하는 최대 패킷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IP 패킷이 밑에 하부망에서 지원하는 패킷 사이즈보다 더 크다면 이 패킷을 쪼개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쪼개지면 그리고 이 패킷도 다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1000바이트라서 뭐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에 그럼 여기 도착하고 나면 이 쪼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합쳐서 원본에 있었던 이 패킷을 복원을 한 다음에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프래그멘테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프래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했다가 다시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IP 패킷이 우리가 하부망에 그러니까 레이어 2, 1, 2에 있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크기 패킷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레이어 2에서는 이거를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에 얘가 실려갔을 때 보낼 수 있는 최대 사이즈 이게 이제 이더넷 같으면 1500이 맥시멈이고요. 이거는 하부망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망은 뭐 200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부망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P 패킷이 쪼개지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고 다시 목적지에서 리어셈블리가 되는 과정은 저희 책보다는 제가 보조 계절로 얘기한 그 탑다운 어프로치 그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패킷을 이쪽에서 보내면 이게 여기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 커서 이 IP 패킷이 그대로 갔는데 여기서 이 라우터로 갈 때 지금 쪼개졌죠. 쪼개지면 이게 이 쪼개진 각각의 패킷이 그러면 따로 라우팅이 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 패킷들이 다시 리어셈블리가 일어나서 처음에 보냈던 이거와 동일하게 복구가 되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원리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IP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이거를 다시 리어셈블리 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제로 하나 설명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라우터에 4000바이트짜리 IP 패킷이 도착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의 하부망에 지원하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은 1400바이트입니다. 즉 밑으로 보낼 수 있는 패킷 최대 사이즈가 1400바이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4000바이트를 못 보내고 1400바이트 단위로 최대 1400바이트 단위로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착한 이 IP 패킷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앞에서 우리가 IP 헤더 포맷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바이트 헤더가 있고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요 부분이 프래그멘테이션에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랭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바로 요 토탈 랭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기 네모 부분이 그냥 요 부분 요걸 이야기한 것이고 IDX라고 한 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 16비트 있죠?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IP 패키지 생성할 때 토탈 길이 말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분을 어떤 랜덤하게 그냥 생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값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3비트가 있는데 그게 요거 하나, 둘, 셋, 3비트라고 표현된 요 부분이 요거 3비트 요걸 이야기하고 프로그멘테이션 옵셋이라고 13비트라고 표현된 것이 있죠. 요게 요 부분입니다. 13비트 옵셋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다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멘테이션 부분은 요 부분이 우리가 작용한다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래서 요게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입니다. 요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IP 패킷에 대해서 지금 4000바이트 토탈 사이즈가 요게 전체가 4000바이트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MTU가 1400바이트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쪼개냐면 4000바이트를 1400바이트, 1400바이트, 그 다음에 1200바이트. 요걸 3개를 합치면 몇 바이트입니까? 1000, 1000, 1000이니까 3000바이트고 400, 400, 200이니까 1000바이트. 즉 3개를 다 합치면 4000바이트가 되죠. 즉 이 IP 패킷 한 개를 3개의 IP 패킷으로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쪼갰는데요. 자, 그러면 요 토탈 랭스 부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이 오리지널 패킷은 4000인데 프로그멘테이션 1, 2, 3이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하면 프로그멘테이션 1번 패킷에는 이 랭스 부분이 1400으로 들어가게 되고 2번도 1400, 3번은 120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16비트 파트가 1200, 여기는 1400, 140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리지널 IP 패킷에 들어있었던 아이디를 그대로 동일하게 셋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값이 여기도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멘테이션이 만약에 안 일어나면 요 세 개 중에 두 번째가 제로가 되는데 프로그멘테이션이 얘가 지금 일어났죠.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프로그멘테이션은 여기가 프로그멘테이션 플래그가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는 더 이상 없으니까 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멘테이션이 일어나면 요거 1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프로그멘테이션이 있구나. 아직도 지속이 되는구나. 아, 이제 프로그멘테이션이 끝났구나. 이렇게 받는 쪽에서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프로그멘테이션 옵셋 부분은 원래 토탈 길이가 16비트인데 옵셋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13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0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요게 프로그멘테이션이 전체의 몇 번째를 우리가 만약에 16비트였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13비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를 3비트 쓰다 보니까 3비트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13비트 가지고 최대 16비트 사이즈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사용했냐 하면 우리가 이 랭스를 쪼갤 때 8비트, 그러니까 그 8분의 1로 축소해서 사이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어떤 테크닉을 썼냐면요. 지금 길이가 요 전체가 1400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옵셋은 무조건 0입니다. 0으로 시작되는데 시작이니까 옵셋이 0인데 근데 두 번째 될 때는 첫 번째 사이즈만큼 띄워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400바이트를 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옵셋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전체 부분 중에 1400번째부터 시작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멘테이션 옵셋이 13비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400바이트 띄워야 된다는 것을 175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75 곱하기 8로 생각하면 됩니다. 175 곱하기 8을 하면 1400이 됩니다. 그래서 175를 보면 아, 이 프로그멘테이션은 옵셋이 1400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350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 8을 하면 이게 2800이 됩니다. 아, 그러면 얘는 2800
포지션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1400이라는 값을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3비트 shift right에서 그러니까 0 3개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바이너리로 된 거를 우리가 10진표로 표현해내면 요게 17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 3개를 오른쪽으로 하나를 밀 때마다 우리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나누기 2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누기 2, 나누기니까 2, 4, 8. 나누기 8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0을 하나씩 채워놓으면 곱하기 2의 효과가 있습니다. 3개를 채워놓으면 2, 4, 8, 즉 곱하기 8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13비트를 쓰지만 공이 3개 더 붙어 있는 걸로 간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비트로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가 13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길이보다 3비트를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연산할 때는 3비트를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할 때의 단점은 뭐냐면 8의 배수여야 됩니다. 단위가. 왜냐하면 3개를 붙이고 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8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1을 증가하면 최소가 그러니까 0, 0, 0, 0고 1, 1, 0, 1,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르는 단위가 뭐 그러면 8의 배수를 해주면 되지. 그런 제약만 생기는 거지 뭐 별다른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메이테이션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보내면 랭스 부분은 이대로 가지만 옵셋 부분을 잘 보시면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 8한 값이 들어간다는 거. 요게 처음에는 0이고 두 번째는 이 길이만큼 길이가 1400이면 요걸 나누기 8한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앞에 얘도 1400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75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1400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50이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2800이잖아요. 앞에 자기 2800 나누기 8하면 3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좀 질문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IP 패킷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Address Resolution Protocol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이번에는 IP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ICMP 패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무엇이고 어떨 때 사용하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ICMP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ICMP가 무엇이냐? 왜 ICMP를 사용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IP 네트워크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하면 망에 IP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하든가 그래서 이 오류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오류가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어떤 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즉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다고 예상을 해보면 고속도로에 뭔가 도로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러면 IP망 즉 인터넷망이 있기 전에는 제가 전화망이 위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전화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매니지먼트 관리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되었다고 망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넷은 심지어 관리 주체도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학교 캠퍼스 네트워크는 우리 학교가 관리하는 것이고 저쪽 부분은 KT가 관리하고 저기는 SK가 관리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도 여러 군데일 뿐더러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라우터가 자기가 그 어떤 패킷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물론 이 패킷은 그냥 버려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 패킷을 보낸 그 소스는 계속해서 잘못된 패킷을 보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알려줘야죠. 너 뭐가 잘못됐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방식을 취할 거 아니에요. 다른 대응 방향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IP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호스트를 관리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ICMP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능이 제한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망 같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라우터한테 아무래도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망 전체가 죽은 거야? 아니면 중간에 나랑 연결된 이 라우터가 죽은 거야? 그럼 이 라우터는 일단 살아는 있나? 그럼 다른 게 죽은 건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라우터가 이거 살아있나? 이런 거를 질의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 ICMP입니다. 그래서 이 ICMP 패킷은 이더넷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IP 패킷인 것처럼 날아갑니다. 다만 얘도 IP에 헤더가 붙고 일반적인 우리가 유저가 전달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ICMP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기 탑재해서 보낸다는 차이만 있지 어쨌든 IP 패킷의 형태로 날아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ARP도 그랬죠. Address Resolution Protocol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보는 데이터도 결국은 IP 패킷으로 인캡슐레이션 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자, ICMP 패킷은 이 패킷을 우리가 직접 만들건 아니면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만들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기 라우터가 만드는 거죠. ICMP 패킷을. 그래서 이 ICMP 패킷은 문제를 일으킨 그 곳이나 아니면 패킷을 보낸 즉 오리지널 소스한테 에러 메시지를 리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리지널 소스한테 에러 메시지를 리포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이 ICMP 패킷의 타입을 보고 제가 케이스를 설명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ICMP에 5가지 타입의 에러 리포팅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Destination Unreachable 이라는 ICMP 패킷입니다. 즉,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라는 뜻을 갖는 ICMP 패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하냐 하면 자, 라우터가 IP 패킷을 받았어요. 그런데 라우터가 이 패킷을 받고 보니까 이 데이터그램은 자기가 라우터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호스트가 아니면 라우터가 아닌 호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떤 데이터그램을 전달할 수 없으면 이거는 이 패킷은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근데 버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소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스, 이 패킷을 보낸 놈, 이 데이터그램 보낸 당사자가 있을 거죠. 그 당사자한테 라우터거나 아니면 그 호스트가 Destination Unreachable 메시지를 이거 ICMP 메시지 포맷으로 이 소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는 이걸 받으면 내가 아까 보낸 패킷에 이게 목적지로 갈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Destination Unreachable이라는 ICMP 패킷을 라우터가 혹은 특정 호스트가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이 만들어서 소스한테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Source Quench라는 ICMP 패킷인데요. 이것은 라우터가 자기가 패킷을 받았는데 자기가 라우터 버퍼가 꽉 찼어요. 그러면 이 패킷은 이 큐에 넣을 수 없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게 되면 이 소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간에 꽉 차가지고 네 거를 보낼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네가 좀 나중에 보내든가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Source Quench ICMP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P 프로토콜 자체에서는 플로우 컨트롤이나 컨제스트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이 플로우 컨트롤이나 컨제스트 컨트롤은 누가 합니까? IP 계층에서 하지 않고 위에 있는 TCP 계층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TCP 프로토콜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IP 자체는 이걸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패킷이 만약에 이 큐가 꽉 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낼 수 없게 되면 라우터가 이거를 버리고 이 패킷을 보낸 당사자한테 소스 퀸치 ICMP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낼 수 있다는 거지. 라우터가 바쁘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지. 근데 라우터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에도 그냥 버리고 안 보내도 돼요. 라우터가. 그런데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time exceeded. 이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IP 헤더 설명하면서 TTL 필드가 있다고 그랬죠. time to leave. 그래서 매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얘를 하나씩 감소하다가 0이 되면 이 패킷을 버려버린다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라우터가 TTL이 0이 되면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말아도 되는데 이거를 소스한테 TTL이 네가 보낸 패킷이 TTL이 0이 됐다고 알려주는 ICMP 패킷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ICMP 패킷은요. 어떤 경우냐면 자, 라우터가 이번에도 패킷을 받았는데 IP 헤더가 이게 헤더에 여러 필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봤더니 뭐 특정 필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오류를 라우터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얘가 그냥 버리기도 하지만 뭐도 할 수 있냐 하면 ICMP 패킷을 만들어서 이 소스한테 야, 너 보낸 거 중에 인자가 이상해.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는 패킷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타입이면 아니요. 자, 이거 호스트가 보통은 그 스태틱 라우팅, 즉 라우팅 테이블을 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스태틱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냥 특정 패킷은 특정 경로로만 계속 보내는 거죠. 이런 거를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스트 같은 경우는 대개 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는데 얘가 자꾸 보니까 그 패킷을 디폴트 라우터로 보내는데 이 라우터가 얘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가 디폴트 라우터가 얘가 이거를 자기가 만약에 맞는 라우터를 알고 있다면 자꾸 나한테 보내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저기 다른 라우터한테 보내야 된다고. 이거를 이 리디렉션 메시지를 만들어서 호스트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주면 호스트가 내가 자꾸 일로 보냈는데 여기가 아니라 딴 데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패킷을 꼭 보낸다는 건 아니고 보낼 수도 있다라고요. ICMP 패킷을 만들어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사실 ICMP 패킷은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로 앞에 있어서 TTL 필드 0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소스를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로를 추적할 때. 처음에 보낼 때 TTL이 1로 하고 그러면 얘가 이거를 TTL 제로 패킷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라우터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TTL 필드를 2로 만든 다음에 던지면 두 번째 라우터를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추적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특정 패킷에서 소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네이버까지 어떤 경로로 거쳐서 가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트레이스 라우트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 www.naver.com 그러면 밑에 주르륵 어느 라우터 시간 얼마 걸리고 어느 라우터 시간 얼마 걸리고 쭉쭉쭉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요즘의 라우터들은요. TTL 필드를 안 보냅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왜 이럴까요? 좋게 하면 이거를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뭐 얼마나 네트워크가 지금 어디쯤에 바틀렉이 안 걸리고, 왜냐하면 시간에 얼마 걸리는지 알려주니까 이런 용도로 차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경유하는 라우터의 IP 어드레스가 어떤 것이고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해킹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가는데 이 라우터 거쳐가는구나. 그러면 여기 이 라우터 조져버려야지. 여기다가 디도스 공격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라우터들은 TTL 아까 제로가 되면 보내는 이런 패킷 이따위가 안 보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라우터들은 이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디세이블 시켜놨어요.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하면 괜히 이제 나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ICMP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CMP 타입 1, 제가 Destination Unreachable, Source Quench, 요거 그러니까 라우터가 너무 붐비다는 거죠. 요거는 네가 보낸 패킷을 내가 라우팅할 수 없어, 이런 뜻이고, 이거는 TTL이 0이 됐어.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해. 이거 라우터를 빙빙빙을 돌고 있는 것 같아. 0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야, 네가 보낸 패킷의 헤더가 뭔가 파라미터가 이상해,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야, 자꾸 너 나한테 보내는데 이쪽이 아니야, 여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기능을 ICMP 패킷에서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라우터들은 이런 기능들을 제가 잘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해킹의 위협 때문에. 요즘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 여기 응답을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P 자체는요,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스처 컨트롤 메커니즘 없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뭐죠? 플로우 컨트롤은 1대1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의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보내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즉, 둘이가 있는데 얘 받는 쪽이 이 처리 못할 정도로 소스가 너무 빠르게 보내면 얘가 넘쳐버리잖아요. 그게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근데 컨제스션 컨트롤은 1대1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게 네트워크 경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경로상에서 붐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혼잡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자 간의 흐름을 서로 제어하는 것이 컨제스션 컨트롤이고, 요거는 1대1 소스와 리시버 간에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TCP에서 이걸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은 TCP뿐만 아니라 요 하부망인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플로우 컨트롤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프로토콜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에서는 라우터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소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에러 리포팅에 관한 거라면, ICMP 프로토콜 중에는 질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우터한테 직접 소스가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코라는 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핑 ei.전북.ac.kr이라고 치면 얘가 얘 is alive 이렇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패킷을 그대로 똑같이 얘가 보내주는 거죠. 그게 에코입니다. 요런 기능. 그 다음에 뭐 타임 스탬프 요런 거를, 그러니까 보내면 얘가 다시 패킷을 보내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걸린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얘가 살아있는지, 여기까지 이 라우터까지 패킷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의해 볼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의 라우터들이 이런 거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얘한테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해킹의 위협 때문에. 그냥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망 관리에서는요, 이제 이런 해킹 용도 문제 때문에 쿼리에
대답하는 라우터들이 잘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IPv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IP 버전 4고요. 앞으로 우리가 아마 미래 사회에 IPv6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러니까 석사 때, 그때가 95년, 6년 이럴 때도 곧 몇 년 안에 IPv6 세상에 온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때와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IPv6를 다른 말로 IPNG라고도 씁니다. NG가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차세대망 이런 말로 NG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 IPv6는 당시에는 금방 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IPv6가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죠. 현재 IPv4는 이미 IP 주소가 제가 고갈됐다고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괜찮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저희가 IP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죠, 지금은? 두 가지 기술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라고 불리는 것. 이 NAT 기술을 이용해서 한 개의 퍼블릭 IP 가지고 수많은 기계가 하나의 이 IP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NAT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는 프라이빗 망을 구성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의 IP 주소가 마치 수많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IP 부족 문제를, 즉 내부망에 있는 프라이빗 망에 있는 각각의 장비가 IP 주소를 하나 고유한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현재는 IP 부족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에서도 사실 IP 주소를 이게 유니크한 IP 주소를 받아서는 부족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휴대폰에서 인터넷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7호 안에 있는 그 유무선 공유기에서 얘가 동적으로 프라이빗 IP 주소를 주고 얘가 NAT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3G망이나 5G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이 망에 가다 보면 여기에서 인터넷 여러분들한테 동적으로 IP 주소를 주고 여기에서 NAT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그냥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인터넷에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접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IP 주소를 휴대폰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 갈 수는 있어도 외부에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IoT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오브 싱스에서 사물에도 IP 주소를 답니다. 이것도 지금은 IP 주소 한 개 가지고 이 수많은 예를 들면 빌딩이나 집 안에 있는 기계들을 외부로는 한 개인 것처럼 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하나하나의 장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IP가 외부에서 고유하게 접속할 수 있는 IP여야 1대1로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가능하죠. 그래서 먼 미래에는 결국은 IPv6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은 이 IPv6에서는요. 이 특허 기술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 참 안타깝게도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Pv4는 거의 뭐 미국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미국이 가져갔는데 IPv6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화에 영향을 미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IPv6가 되면 일본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가봐야 뭐 좋을 거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도 조금 일부 한몫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사물의 IP를 주소를 할당하고 여러분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IT 장비에 인터넷이 접속이 마음대로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IPv6로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5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Pv6로 가는 속도는 지금 좀 느리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IPv4에서 v6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IPv6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IPv6는 주소 체계가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카테고리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포맷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니까. IPv4에서 6로 어떻게 우리가 트랜지션에 갈 것인가. 현재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주 깊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내중에 전공하는 분들이 자세히 하면 돼요. 학부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가볍게, 요거는 알아야겠죠. 이런 부분은 알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볍게 하고요.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IPv6는 제가 IPNG라고도 한다고 했고요. Next Generation, 차세대 인터넷이란 말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IPv6가 v4에 대해서 갖는 장점은 주소 공간이 넓다는 것. 이거는 128비트를 씁니다. 자, 그러면 IPv4에 비해서 IPv6는 주소 공간이 몇 배가 넓습니까? IPv4는 32비트니까 4배? 아니죠. 뭡니까? 2에 128승계의 주소고 32비트는 2에 32승계의 주소니까 어떻게 됩니까? 2에 128 나누기 2에 32 하면 뭡니까? 2에 128 빼기 32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2에 96승배가 더 넓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배가 아니고요. 2에 96배라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주소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사막의 모래알에 하나하나의 IP 주소를 줘도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대충 계산해 봤는데 그건 좀 뻥이고요. 지구에 이제 모래 땅의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모래 그럼 단위 면적당 얼마가 있냐 이런 걸로 대충 계산해 보면 그거는 좀 뻥입니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단추 하나에다가 IP 주소를 줘도 될 만큼 주소 공간이 넓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혹시 모르죠. 우리가 지금 2000년대인데 3000년 되면은 왜 128비트를 했대? 한 1024비트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2비트 옛날에는 떡을 칠 정도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럴 줄은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IPv6는 128비트고 2의 96배만큼 주소 공간이 더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헤더 포맷이 더 낫다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새로운 옵션이 있다 생략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IPv4보다 전반적으로 다 좀 개선이 됐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IPv4는 제가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가 있습니다만 라우터가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IPv6에서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기존의 인터넷 이전에는 제가 망은 대부분 어떤 망이 주류가 그랬죠?
전화망이 주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통신 품질을 보장하지 않다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터넷이 인터넷 컴퓨터 데이터를 위한 것이었지만 IPv6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전화 데이터도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QoS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Pv6는 QoS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이쪽으로도 논문도 여러 개 쓰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보강되어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IPv6 주소는요, 128비트이기 때문에 여기 5로 되어 있는 게 다 넌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28비트는 16바이트고, 그러면 이건 32개 헥스 디지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8비트.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 2바이트씩 잘라서 이렇게 콜론 이렇게, 그러면 이 16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각각의 2바이트씩 이렇게 헥사데미컬 콜론 노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소가 무지하게 길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기니까 그리고 주소 중에 0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간 부분을 축소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브리비에이션, 이렇게 축약하는 주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줄에 중간에 0이 들어갔잖아. 이런 부분을 빼고 이렇게. 자, 여기도 0이 들어갔죠? 이거를 빼고 그냥 F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전체가 0이죠. 그래서 0 이렇게 축약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축약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거를 0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축약해서 이렇게 0, 0, 0, 0 이렇게 되면 콜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축약시켜 버렸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 사이를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IPv6의 포맷을 보면, 자, 여기 IP 버전 4 같으면 요 4비트 버전이 있었는데 요게 0, 1, 0, 0였는데 v6는 0, 1, 1, 0가 되겠죠. 그러면 6이 되잖아요. v6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타입 오브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프라이어리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가 있죠?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IPv4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IPv6의 핵심이 제가 QoS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커넥션,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하나의 커넥션을 세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세션을 다른 말로 플로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커넥션, 여러분이 웹에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커넥션이고 TCP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커넥션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화상 통신하는 것도 하나의 커넥션이고,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면 이게 가상의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거를 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로우마다 퀄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 줄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IPv4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IPv4와 v6 간의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게 생겼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패킷 포맷이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간단하게 간소화됐습니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단순히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v6에서는 특이하게 플로우 레이블이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프로토콜을 보면 v4에서는 이제 IP 레이어 3가 데이터는 IP 요걸 이용해서 가지만 어드레스 레이졸루션이라든지 이거는 멀티캐스를 위한 거라든지 망 관리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IPv6에는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여기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고 ICMP v6 이 부분만 새롭게 좀 더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이게 IPv6에 다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겠죠.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IPv4망인데 IPv6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IPv6를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망을 새로 까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랬죠. 지금껏 쓰는 망을 집어치고 어떻게 새로운 망을 동시에 새로 다 깝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IPv4망을 쓰는 것에서 일부만씩 점차적으로 우리가 V6망을 늘려가다가 내중에 V6가 커지고 나면 이제 IPv4를 닫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트랜지션 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듀얼 스택, 다른 하나는 터널링, 세 번째는 헤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식입니다.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셋 다 우리의 목적을 만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됐다면 벌써 트랜지션을 하고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윈도우즈 10을 주로 쓰고 계시죠. 지금은 윈도우즈의 네트워크에 가셔서 여기 살펴보시면 네트워크 어댑터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에서 살펴보면 TCP/IP, IPv4가 있고 밑에 보시면 IPv6도 있어요. 즉 현재 윈도우즈 자체도 이미 IPv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V6로 가자면 윈도우 쓰시면 그냥 돼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네트워크가 지금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IPv4와 V6 간의 호환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IPv6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션 개념, 즉 플로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V4는 플로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IPv4 패킷과 V6 간의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각각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스택은 말 그대로 스택이 두 개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스택은 IPv4 스택, 이와 같이 IPv4 버전의 스택을 하나 갖는 것이고 또 하나의 IPv6 스택을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IPv 패킷이 오면 이 스택을 이용하면 되고 V6 패킷이 오면 이 스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라우터들이 대부분 다 듀얼 스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망이 IPv4에서 V6로 바뀌더라도 라우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만약에 이 컴퓨터가 IPv4고 이 컴퓨터 두 개가 IPv6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게 라우터인데요. 그러면 듀얼 스택을 지원하는 라우터들이라면 IPv4 패킷은 이 듀얼 스택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V6 지원하는 이런 컴퓨터들은 이 듀얼 스택의 이쪽을 이용해서 V6로 우리가 패킷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언뜻 보면 이 트랜지션도 자연스럽게 돼서 나중에 얘들이 V6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V6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IPv4와 V4 간에는 통신이 가능하고 V6와 V6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지만 V4에서 V6로 패킷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4끼리, V6끼리는 되지만 V4와 V6 간에는 듀얼 스택을 이용해서 패킷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의 서버가 IPv6로 돼 있고 기존 유저가 V4 있다면 이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서버들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V4를 쓰고 있으면 이걸 섣불리 옮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터널링이라는 기법인데 이 터널링은 사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 출구 쪽에서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끝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가 이제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안은 깜깜하잖아요. 그냥 쭉 통과하고 나면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IPv6 호스트가 있고 이쪽에 6가 있다고 그럽시다. 자, 근데 기존에 현재는 대부분의 우리가 망이 IPv4 라우터가 있고 얘들은 v6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라우터들은 v6에 대해서 듀얼 스택도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라우터들은 v6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것도 v4 라우터, v4 라우터, v6는 난 몰라. 이런 라우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북대학교고 이쪽이 서울대학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양쪽에서 v6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우터는 v4도 알고 있고 v6도 알고 있는 라우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라우터들은 서로가 v6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v4 패킷이 오면 만약에 여기가 v4 머신이에요. 이쪽도 v4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그냥 패킷을 보내면 그냥 v4니까 그냥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경로에 따라서 얘는 뭐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쪽에 도착하면 얘는 일로 보내겠죠.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v4는 그냥 평상시처럼 v4 라우팅을 해서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v6는 v6 패킷을 보내면 얘는 어떻게 이 라우터가 세팅이 되어 있냐면 자, v6 패킷은 무조건 인캡슐레이션에서 이쪽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라우터가 v6 패킷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이 라우터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IP 헤더에 보면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가 있는데 이 라우터는 v6 패킷을 받으면 이 v6 패킷 전체를 그냥 v4 패킷을 자기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소스는 자기 자신의 IP, 데스티네이션은 이쪽의 IP를 만들어서 넣고요. 이 IPv6 패킷 전체를 v4 패킷 데이터인 것처럼 여기다가 넣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게 되면 i4 패킷 얘가 라우터가 이 패킷을 받게 되면 이거는 IPv4 패킷으로 보이잖아요.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라우팅을 해가서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로 해놨냐면 이 라우터로 목적지로 해서 이 IP 헤더를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패킷은 이 IPv4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목적지가 이 라우터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우터는 이 IPv4 패킷을 목적지가 자신이니까 벗기고 나면 데이터가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거를 자기는 IPv6를 아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결과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즉 소스가 보낸 이 패킷을 그대로 얘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들 입장에서는 IPv6 컴퓨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v6 자기가 있고 라우터가 한 개 있고 그냥 이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망인 것처럼 간주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4 라우터들 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를 패킷을 받으면 이 전체 패킷을 갖다가 감싸서 자기가 헤더를 붙여서 보내는 것.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터널링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터널링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v6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기법이 터널링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링도 문제가 뭘까요? v4도 전달이 되고 v6도 전달이 되지만 v4 패킷과 v4 머신과 v6 간의 데이터 전달이 되나요? 이거는 여전히 안 되죠. 즉 터널링도 v4 패킷과 v6 머신 간의
패킷 전달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라우터를 교체하지 않고 일부 라우터들만, 종단간에 있는 라우터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터널링 기법을 통해서 V6 간에도 서로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존재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건 여러 가지 어쨌든 이 V4와 V6 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킷 전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 트랜슬레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라우터들이 다 V6로 깔립니다. V6로 쭉 깔리고 그러면 이 V6 라우터들이 V4 패킷을 받으면 6로 헤더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V6에서 오는 패킷들은 V4로 가게 된다면 V4 헤더로 바꿔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에서는 이 인터넷 망은 결과적으로 IPv6 패킷들만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그래서 V4는 V6로 바꿔서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V6끼리는 당연히 서로 통신이 되죠. 그러면 V4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V4 패킷을 보내면 이 라우터가,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V4 패킷이 가면 여기서 헤더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패킷이 바뀝니다. V6 헤더가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망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라우터가 다시 이거를 V4 패킷으로 바꿔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을 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V4와 V6 간에는 서로 통신이 되나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거 V4고 V6라도 얘가 헤더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변통치약이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죠. V4와 V6 패킷 포맷은 서로 다르다. 특히나 차이점이 있는 것이 V6에서는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V4는 없는데. 그러면 V4 패킷이 6로 변환할 때는 이미의 가짜 플로우 아이디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겠죠. 그런데 V6에는 원래 플로우 아이디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뭉개버리는 거니까 V4로 전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부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V4, V6를 바꿔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중에 V4와 V6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헤더 트랜슬레이션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습니다. 듀얼 스택, 터널링, 헤더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V6로 가야 되긴 하는데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Pv6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은 결과적으로 라우터를 몽땅 다 바꾸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2025년부터 IPv6로만 가고 V4는 끊는다. 이게 가능하나요? 모든 운영 주체가 한 군데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거는 전북대학교, 이거는 KT 서로 다 다른데 라우터 3개 동시에 다 딱 동시에 바꾸자.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IPv6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어쨌든 가게 될 거라고 보긴 봅니다. 다만 시기가 굉장히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